자, 다이소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텀블러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 텀블러를 샀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듀플리케이션이란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복제품이란 뜻인데요. 여기에서 앞글자 듀프만 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 이후에는 어떻죠? SNS에 사람들이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원가하고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막 공유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끔찍한 비극이 생기는데요. 바로 애매한 중간 브랜드들이 몰락하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트렌드와 마케팅 다루고 있고요. 요즘은 AI 마케팅 선도하면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2026년 6월 12일입니다. 월스트리트는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 충격적인 데뷔전이 나스닥에서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상장이었습니다. 자, 결과만 말씀을 드리자면 광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공모가 135달러로 시작을 했었는데 장중 176달러를 돌파를 하더니 최종적으로 공모가 대비 19.22% 이렇게 폭등한 160.95달러에 첫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주식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변동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첫날 기준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거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첫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이 무려 2조 1000억 달러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90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상장 단 하루 만에 테슬라를 가볍게 이겼고요.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서 시가총액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스페이스X가 어떤 회사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SNS를 워낙 잘 다루는 사람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분이 이것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인 자산을 1조 달러를 돌파한 조만장자 타이틀을 가지게 됐습니다. 조만장자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스위스 정도의 국가 전체 1년 GDP하고 밥 먹는 돈을 이 머스크라는 사람 혼자서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아주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 정도 시가총액 6이고 국가 전체의 1년 GDP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회사가 아니 이 회사는 숨만 쉬어도 돈을 벌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스페이스X 성적표 처참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의 연간 순손실만 다시 9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8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심지어 상장 직전인 올해 1분기에 그러면 흑자 냈느냐? 아니요. 42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또 기록했습니다. 자, 도대체 시장은 왜 1분기 만에 6조 원을 까먹는 이 적자 투성이 회사를 9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로 평가를 한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를 단순히 화성 가고 싶은 이런 회사다, 아니면 정말 로켓 쏘아 올린 회사다 이렇게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물론 재사용 로켓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주 발사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건 맞습니다. 정말 일론 머스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한 적이 있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 진짜 다른 부분에 있는데요. 캐시카우, 바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입니다. 국내에서도 유튜버 분들이 이 스타링크를 가지고 정말 극단적인 위치에서 인터넷을 터뜨리는 이런 영상들 많이 찍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투자 설명서를 보면 흥미로운 숫자가 하나 있어요. 스페이스X의 2025년 총 매출은 187억 달러였는데요. 이 중에서 무려 61%에 해당하는 114억 달러가 오직 스타링크에서만 나왔습니다. 저궤도에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서요, 전 세계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이 프로젝트는 초기에만 해도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하셨어요. 사막에서 쓰는 거 아니야?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도 씁니다만 지금은 달라요. 항공기 와이파이, 선박통신, 국방 혹은 군사작전망, 아니면 오지의 인프라, 이런 데서 다 전 지구의 통신망을 스타링크가 집어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서 전 지구적 통신 인프라를 장악한 독점 플랫폼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로켓을 가장 싸게 쏠 수 있는 회사가 이 위성을 원가로 우주에 흩뿌려서 또 통신망까지 구축해요. 경쟁자 입장에서는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세게 다가오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개념만 봐도 충분히 굉장히 강력한데요. 이것만으로는 시가총액 2조 달러를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죠. 시장이 열광한 다른 버튼은 따로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죠. 스페이스X가 올해 1분기에만 무려 42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적자를 냈다고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론가 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을까요? 로켓이 폭발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인공지능 AI에 쏟아 부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서 올라가 보죠. 불과 4개월 전인 2026년 2월에요.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집는 깜짝 발표를 합니다. 자신이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xAI를 스페이스X와 합병을 시켜버린 거죠. 자, 이 합병으로 인해서 스페이스X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주로 가는 택시 회사다, 아니면 우주로 가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우주 AI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스페이스X의 재무제표를 한번 뜯어보면요, 적자의 대부분은 xAI를 통합을 하고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인 콜로서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싹쓸이해서 발생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에 AI 인프라에만 25억 달러씩을 진짜 불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자, 월스트리트에서 돈 냄새 맡는 귀재들은요, 여기서 무릎을 쳤어요. 왜냐하면 이 적자는 방해가는 적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먼 미래, 아니요, 좀 더 가까운 미래에 더 나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투자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빅테크 회사들이 AI 패권 경쟁을 정말 심각하게 벌이고 있죠. 제가 심각하게라는 말을 쓴 건 정말 그만큼 전쟁과 같은 나날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뭘까요? 전력하고 데이터 통신망입니다. 근데 자, 스페이스X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우주 공간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죠. 자, 우주에 띄운 스타링크 위성망을 통해서요, 막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데이터를 이 xAI의 압도적인 컴퓨팅 능력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게다가 최근에는 우주 공간에 태양전지 패널을 전개를 해서 AI 구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자, 이 계획은 사실상 무한인 겁니다. 그렇죠? 우주 공간에서 태양전지 패널을 전개한다는 건 말이죠. 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은요, 스페이스X를 그냥 단순히 우주 기업이라고 본 게 아니고요, 다가올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 시대에 독점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본 거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골드만삭스나 블랙록을 비롯해서 월가 기관들,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 이런 중동계 자금까지 정말 2,5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들고 스페이스X의 공모주를 사기 위해 줄을 섰던 겁니다. 자, 이번 상장 과정에서 머스크가 보여준 행보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보통 이런 초대형 상장을 할 때는 수요 예측을 거쳐서 공모가 범위를 정합니다. 근데 스페이스X는 그런 관행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우리 가치는 주당 145달러니까 살 테면 사고 말라면 마라 라고 당일 가격을 통보한 겁니다. 자, 더 놀라운 건 지분 구조인데요. 머스크는 이번 상장으로 인해서 거액의 자금을 조달을 했죠. 근데 본인의 지분율은 42% 정도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은 무려 85%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상장은 했지만 사실상 정말 머스크가 1인으로 끌고 가는 회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주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주 개척이나 AI 개발에 회사의 돈을 쏟아부을 수가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그대로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을 파격적으로 전체 30%나 할당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개미 군단들이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열심히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셨죠.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첫날 주가가 폭등한 데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 스페이스X 대단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좀 볼게요. 상장 첫날이 시총 6이고요. 엔비디아나 애플 어깨 나란히 했습니다. 근데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우려의 시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항상 긍정에는 부정이 있죠. 당장 스페이스X가 흑자 전환을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는 이 비용은요,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 같은 거거든요.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미국의 연방항공청을 비롯해서 각종 규제 당국과의 갈등이 있고요. 우주환경오염 같은 여러 가지 지뢰밭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당장 상장 초기에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 건 팩트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이 여기로 몰릴까요? 자본시장은 언제나 꿈과 독점에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빅테크가 땅 위에서 치열하게 싸울 때 일론 머스크는 땅이 아니라 우주 밖 궤도로 올라가서 통신망과 인공지능이라는 범접 불가능한 이런 바다를 파버린 거죠. 단순히 로켓을 쏘는 게 아니라 인류의 다음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인프라가 가까운 미래에 수익 실현을 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현재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눈감아주고 2,900조 원짜리 베팅을 던지게 만든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국가의 불을 뛰어넘을 정도의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에 등극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부자 순위의 변화가 아니라요, 돈의 흐름과 시대의 패러다임이 스마트폰에서 우주와 AI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자 7조 원의 회사가 2,9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인데, 정말 거품일지 아니면 새로운 제국의 시작일지는 앞으로 스페이스X가 우주에서
일단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술에 대한 의미를 조금만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랫동안 술을 관계의 윤활유라고 불렀습니다. 술 한잔 하자라는 말은 사실 좀 친해져 보자, 거리 좀 접혀보자, 이런 사회적인 암호 같이 느껴졌죠. 한 잔 부딪히면서 정도 싹 트고요. 회식 자리에서 오가는 이 폭탄주,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로 소속감을 확인해 왔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요즘 서울의 번화가나 뭐 홍대, 성수동 이렇게 좀 핫한 힙한 플레이스들 보면요, 기묘한 간판들이 좀 있어요. 뭐 3인 이상 출입 금지, 일행강 대화 자제, 아니면 조용히 혼자 하시는 공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100%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1인 전용 바도 있거든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람 많아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자영업 불황이라는데 오히려 손님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1인 전용 바 혹은 이 사람을 줄여서 받는 이런 공간들이 요즘 만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혼술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퇴근 후에 뭐 불 꺼진 이 좁은 자취방에서 혼자 OTT 틀어놓고 편의점 가면 가장 싼 맥주 있죠? 뭐 4캔에 얼마 이렇게 하는 가장 싼 맥주를 혼자 훌쩍이고 있는 이러한 거, 아니면 삶의 무게에 지친 가장이 어깨는 축 늘어져서 혼자 소주잔 기울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시죠. 자, 근데 번화가의 혼술바 완전 다릅니다. 정말로 혼자 술을 드시다 보니까 2만 원이 넘는 싱글몰트 위스키나 바텐더가 만들어주는 칵테일, 우리 막 쉐이킹 한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퍼포먼스를 가미해서 주는 이런 술들을 먹고요. 가끔은 프리미엄 안주도 먹고, 아니면 최고급 스피커에서 나오는 재즈 음악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다 이거 럭셔리한데? 라는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비싼 돈 내고 시간 들여서 밖으로 나와서 혼자 술 마시는 걸까요? 나쁘게 말하면 그냥 집에서 혼자 마실 수도 있잖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친구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 즉 혼술바의 폭발적인 증가 이면에 숨겨진 사회에 소름 돋는 이런 진실들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자, 1인 가구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면요, 이거 아주 1차원적인 해석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근데 맞기는 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1인 가구 비율이 34.5%를 넘어가 있습니다. 34.5%면 비율적으로 어떤가요? 세 집 중에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요, 혼술 먹는 사람 늘어나는 거 이상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집에서 먹는 거는 우리 막 프리미엄하게 먹진 않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프리미엄 혼술바를 가는지에 대한 걸 여전히 설명할 수가 없죠. 만약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라고 하면 뭐 매출이 폭발해야 될 곳은 마트나 편의점이죠, 그렇죠? 하지만 글로벌 시장 기관인 유로모니터의 최근 주류 소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요, 한국의 전체 주류 소비량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대형 유통업체나 유통망에서 술을 구매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역설인 거죠. 전체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프리미엄 주류 시장과 아니면 공간에 대한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양보다 질, 그리고 알코올의 문제가 아닌 경험과 분위기를 소비하기 위해서 지갑을 열고 있는 거죠. 파인다이닝이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비싼 금액에 셰프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파인다이닝 열풍도 똑같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경험이고 감성적인 그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선 혼술바 열풍의 첫 번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이 기꺼이 프리미엄 술에 지갑을 여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가성비의 개념 자체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가성비 어땠나요? 적은 돈으로 배부르게 먹고요, 적은 돈으로 빨리 취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성비였는데 지금은 고물가 시대잖아요. 강남이나 여의도에서는요, 소주 한 병에 6,000원, 7,000원도 흔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인데 친한 사람도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하고 섞여서요, 썩 내키지 않는 지인들과 함께 뭐 삼겹살집이나 횟집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뭐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들끼리 갔으면 이게 n분의 1을 해야 되잖아요. 인당 4, 5만 원은 정말 우습게 깨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비용이 끝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면 감정 노동이 발생하죠. 상사의 끊임없는 이 뭐 푸념, 그리고 라떼는 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분위기에 맞추려면 좀 억지 웃음도 지어야 되고, 그렇죠? 내키지 않는데도 또 뭐 2차 가자, 3차 가자 가셔야 되잖아요. 시간이 돈이라는데 내 시간이 그냥 증발해 버리는 겁니다. 현대인들한테 시간은 곧 돈이죠. 이른바 시성비, 시간 대비 성능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자, 원치 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감정 소모하면서 5만 원을 내고 뭐 그 다음날 기분 나빠 이런 것들 다 계산을 하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그 돈으로 통제되어 있는 쾌적한 바에 가서 내 입맛에 맞는 최고급 위스키 한 잔 마시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선택한 가장 합리적인 소비, 가심비,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의 궁극적인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조금 역설적인데요, 평소에 너무 과도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보고 일어나시죠.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도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족쇄같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죠. 카카오톡 알림 쉼 새 없이 울리고요, 슬랙 같은
요즘에는 네, 업무용 메신저도 뭐 잔디 이런 거 쓰시는데 퇴근 후에도 우리 괴롭힙니다. 인스타그램 속의 타인들의 삶은요, 때때로는 뭐 즐겁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 화려한 삶을 비교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아니면 쇼폼 컨텐츠 계속 보고 있으시면 도파민은 터지는데 뇌가 굉장히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의 조사를 보면요,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현대인들은 하루에 평균 수백 번 이상 타인과 직간접적인 정보적 마찰을 겪는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의 뇌는 단 1분 1초도 쉬지 못하고 정말 만성적인 연결 피로도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가 자발적인 고립을 돈 주고 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집은 완벽한 휴식처잖아요. 나한테는 가장 따뜻한 공간이죠. 근데 집에 가려면 또 시간을 거쳐서 가셔야 되고요. 시간 가서 또 스마트폰 보시게 되잖아요. 가면 집안일이 또 있고요. 가족들 눈치 보거나 아니면 적막감 속에서 또 스마트폰 집어들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혼술바는 조금 달라요. 철저히 타인과의 연결을 강제적으로 차단해주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거리실 겁니다. 피곤한 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조용히 단절되고 질 좋은 술 그냥 마시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근데 오프닝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 드렸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조용히 단절되고 싶고 프리미엄 주류를 즐기고 싶다면 면세점이나 아니면 주류 백화점 있죠, 이런 데 가서, 아니면 요즘 마트에도 있잖아요, 편의점에도 있어요. 정말 좋은 위스키나 뭐 한 병 사가지고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서 마시는 게 훨씬 경제적인 거 아닌가요? 왜 굳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옷 다 챙겨 입고 대중교통이나 택시비 지불해 가면서요, 비싼 자리세하고 서비스 차지가 포함된 이런 바로 가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혼술바 현상의 모순적인 상황과 마주를 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독을 원하지만 완전한 고립은 싫은 거예요. 고독을 원하는데 완전한 고립은 뼈저리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방구석의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안전한 군중 속의 고독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이 기묘한 현상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사회학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마크 그라노베티가 주창한 약한 연결의 힘입니다. 우리 일명 일상에서 느슨한 연결이라고 얘기하시는 바로 그건데요. 보통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런 강한 연결이 삶의 버팀목이라고 믿어왔죠. 근데 현대사회에서 이 강한 연결은 때때로 짐입니다.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고 책임감 가져야 되고요. 억지로 감정 교류하고 양보해야 되죠. 이런 관계망에서 때때로는 질식할 것 같은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혼술바 문 열고 들어가시면 어때요? 철저하게 약한 연결이잖아요. 내 양옆에 앉아있는 사람 나랑 몰라요.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내뿜는 사람의 온기, 그리고 글래스에 얼음 부딪히는 이런 소리, 아니면 백색 소음처럼 들려오는 누군가의 대화 소리, 이런 부분들이 내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의 활용점정이다 권력자는 사실 바텐더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나한테 이번 달 실적 어땠어요? 언제 결혼하세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선 넘는 질문 안 하는 거죠. 그냥 내 취향에 맞는 술을 가장 완벽한 비율로 조용히 밀어줘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기대고 싶을 때, 아니면 기분이 한없이 나쁠 때는 적당하게 거리 유지하면서 평가하지 않는 리스너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말 한마디 없어도 내 표정을 보고요, 오늘은 조금 도수가 높은 위스키를 권해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정교하고 세련된 감정 외주화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독하게 외롭지만 섣불리 누군가한테 감정의 빚을 지기는 싫어하죠. 그러니까 바라는 공간, 그리고 술 한 잔의 가격에 적절한 거리감, 그리고 안전한 위로의 비용을 모두 포함시켜서 결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도시사회학자인 레이 올든버그라는 사람이요, 가정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나만의 은신처를 제3의 공간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책임감으로 점철된 일상에서 벗어나서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바로 트렌디하고 확실한 제3의 공간의 역할을 하고요. 그게 바로 지금의 프리미엄 혼술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점심 혹은 저녁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단기적으로 모으는 이런 모임도 유행 중이고요. 얼마 전에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감튀 모임이라고 해서 감자튀김 쌓아놓고 잠깐 모였다가 헤어지는 이런 모임도 보셨을 텐데요.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느슨한 관계와 연대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겠죠. 번화가 골목마다 혼술바가 급증하고요, 빈자리 하나 찾기 힘든 이유는 단순히 그냥 술 좋아하는 1인 가구가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끈적이고 피곤한, 그리고 계산적인 인간관계에 지쳐버린 현대인들이 효율적인 시간과 비용으로 나만의 통제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완전한 고독은 피한 채 적당한 온기에 느슨한 이런 관계를 추구할 수 있는 곳을 가서 기꺼이 돈을 주고 여러 가지를 구매하는,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경제적 심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제 매체인 로이터 통신은 최근 분석에서 이렇게 짚었는데요. 아시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나홀로 소비 문화는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넘어서 외로운 경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비즈니스 판도는 완전히 바뀌겠죠. 소비자들은 더 이상 물건 그 자체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통제된 공간, 침해받지 않는 시간, 그리고 감정적 안전망,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겁니다. 외식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여행, 그리고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이 외로움 경제를 선점하는 자가 미래의 경제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퇴근길, 북적이고 피곤한 회식 자리, 아니면 적막한 소리만 흐르는 이 텅 빈 방 안, 이런 극단적인 선택지에서 길을 잃고 계시진 않나요? 어쩌면 도심 곳곳에 켜진 이 혼술바의 은은한 조명은 가장 외로우면서도 가장 이기적으로 자신을 지키고 싶은 현대인들이 만들어낸 약간은 슬프지만 너무나도 영리한 피나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3의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제3의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사람. 자, 다이소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텀블러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 텀블러를 샀습니다. 집에 텀블러가 없냐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큼은 사야 됐다고 느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이 텀블러 하나에 얼마까지 돈을 쓰실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탠리 이런 것들 생각하실 거예요. 헐리우드 셀럽이 들고 다니고요. 미국의 Z세대들 사이에서는 이 텀블러 색상을 깔별로 모으는 게 부가 트렌드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유통 채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인기 모델은 6만 원이 넘어갑니다. 국내 시장에서도요. 아니면 뭐 7, 8만 원짜리 모델도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도 진듯 팔려 나가고요. 주변에 보면 텀블러 스탠리 거 쓰시는 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텀블러계 에르메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붙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대한민국의 이런 생태계를 뒤흔드는 아주 기이하고 충격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7만 원짜리 스탠리 텀블러 사기 위해서 백화점에 줄을 서는 대신에요, 동네 다이소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입고 날짜를 애타게 묻고 있습니다. 뭐를요? 텀블러를요. 온라인몰은 전 색상이 동이 났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뭐 구경조차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가끔씩 들리더라고요. 이거 가격 단돈 5천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탠리 가격의 한 10분의 1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런 텀블러 하나가 대한민국의 소비시장을 이렇게 또 흔들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물가 비싸서 그렇잖아요. 아니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겠죠?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과연 그게 달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요, 이 5천원짜리 텀블러 품절 대란에 숨겨져 있는 소비 트렌드, 그리고 듀프라는 이 트렌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면서 소름 돋는 진실을 한번 해부해 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요, 가성비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볼게요. 최근 다이소가 출시한 이 대용량 핸들 텀블러는요, 이른바 다텐리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다이소와 스탠리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메가히트를 치는데 이 900ml짜리하고 1200ml, 거대한 용량이고요. 손잡이도 튼튼하고 하단이 좁아져가지고 차량 컵홀더에 쏙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탠리의 시그너처 모델인 컨처 프로토와 외관상 정말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겠죠. 싼 게 비지떡이면 샀을까요?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허접한 모방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5천원짜리 텀블러의 스펙을 보면요, 꽤 놀라워요. 녹이 쓸지 않고 위생적인 고급 식기용 소재인 스테인리스 304를 사용을 했고요. 내부에는 열 손실을 극단적으로 줄여드는 동고금 코팅까지 들어가 있어요. 얼음을 넣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얼음이 어느 정도까지는 남아있는 압도적인 보냉력과 보온력을 자랑을 합니다. 자, 이런 다이소의 초저가 하이엔드 반란은 이번 처음만은 아니죠. 얼마 전에는 뷰티 브랜드 소냄박하고 협업을 해서 출시한 3,000원짜리 컬러밤이 또 품절 대란을 일으켰었는데, 이 제품은 무려 6만 원대에 달하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죠. 샤넬의 리벤치크밤과 색감이 너무 발림성, 그리고 케이스의 감성까지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에 샤넬 저렴이다라는 칭호를 붙여주면서 열광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또 명품 베꼈지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소비시장의 주류로 편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최근 글로벌 경제지들이 일제히 주목하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듀프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듀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듀플리케이션이란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복제품이란 뜻인데요, 여기에서 앞글자 듀프만 딴 겁니다. 일명 육명 고가 브랜드의 품질이나 디자인을 훌륭하게 대체할 수 있는 가성비 제품들을 얘기하는데요, 경제 전문지죠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최근의 리포트를 보면 Z세대가 이끄는 듀프 경제가 전통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의 목을 조르고 있다, 이렇게 좀 아주 과격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어땠나요? 루이비통, 샤넬, 롤렉스 같은 명품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은 짝퉁 취급을 받았어요. 은밀하고 약간 부끄러운 행위, 그런 일을 하는 자체가 좀 이상하게 느껴졌죠. 가짜라는 걸 눈치챌까봐 로고를 이렇게 슬쩍 가리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의 Z세대와 알파세대, 즉 젊은 소비자들은 다릅니다. 그냥 틱톡하고 유튜브 쇼츠에 이렇게 올려요. 아니 7만원짜리 스탠리랑 성능이 똑같은 5천원짜리 텀블러 찾았어요, 저 완전 똑똑하죠 라고 올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비싼 물건을 살 수 있는 재력이 자랑거리였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제적인 가격에 찾아내는 정보력이 스마트함의 훈장이다,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이 듀프 트렌드가 사실은 다이소라는 이런 인프라를 만나면서 한국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스탠리는 7만
원인데 다이소는 어떻게 저품질을 5천 원에 맞추는 거야? 남는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왜 글로벌 유통 공룡들이 다이소 같은 이런 체인들을 좀 두려워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극한의 공급망 지배력과 박리담의 스케일에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텀블러 브랜드가 제품 하나를 만들려면요, 기획, 디자인, 마케팅, 뭐 중간 유통망 수수료, 연예인 협찬 비용 아니면 인플루언서 협찬 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리고 백화점 같은데 입점 수수료, 어마어마한 부대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제조 원가가 단 1만 원이라고 해도요, 판매가 7만 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다이소는 전국에 1,500개가 넘는 압도적인 오프라인 매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박살을 내는 겁니다. 제조업체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케팅, 유통 수수료, 포장, 패키징, 아예 빼셔도 돼요. 그 비용을 그냥 제품 품질 높이는데 넣어주세요. 그러면 조건 없이 초도 물량 수백만 개 저희가 그냥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중소 제조사 입장에서는 브랜딩이나 재고 부담도 없이 확실하게 매출 올릴 수 있으니까 마진 극단적으로 낮춰서 납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이소는 유통 채널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마케팅비 없이 그냥 매장 매대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가능해지는 거고요. 이 이후에는 어떻죠? SNS에 사람들이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격에 이런 좋은 물건을 찾았어요 라고 바이럴 영상들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이럴 영상 타고 전 매장의 제품들은 날개돋치듯 팔려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가 바로 다이소가 5천 원이라는 가격에 쓸만한 퀄리티를 담아낼 수 있는 밸류 체인의 상황을 만들어낸 비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결론 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결론이냐면, 고물가 시대에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다이소에서 이런 주프 상품 찾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상식을 산산조각내는 반전이 있는데요. 지갑이 얇아져서 싼 것만 찾냐고요? 아니요. 5천 원짜리 다텐이 사려고요, 매장 뛰어다니는 이 2030 소비자들 보세요. 딱 전화 받으려고 꺼내면 스마트폰, 몇백만 원짜리 최고급 신제품이 들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5천 원짜리 다이소 텀블러로 물 마시는데요, 주말에는 호캉스 간다고 몇십만 원씩 씁니다. 아니면 오마카세 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파인다이닝 가기도 하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한 온다고 그러면요, 10만 원, 20만 원 턱턱 써요. 이상하죠? 돈이 없어서 다이소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소비 심리의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인 엠비슈머 현상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현대 소비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 엠비슈어는 무슨 얘기냐면요, 양면적 소비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기준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건데요. 내가 가치를 두거나 남들한테 과시할 수 있는 것, 혹은 나한테 만족감을 크게 주는 것에는 물을 쓰듯이 돈을 써요. 근데 그 외의 영역, 단순히 기능만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말 저렴한 제품들을 사면서 나의 소비를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엠비슈머의 잣대를 텀블러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요, 스탠리 텀블러가 훌륭한 브랜드는 맞죠. 근데 때때로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가격에 꼭 살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샤넬 립스틱 꺼내 바르는 건 멋진 일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 다이소에 산 그 컬러밤으로도 충분해. 똑같이 예쁜 입술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비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이런 분야는 기능만 충실하면 되니까 나는 돈 쓸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브랜드 값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풍리 취했어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원가를 모르니까요. 근데 다이소가 이런 제품들을 내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원가를 알게 되고요. 이 정도 퀄리티 제품은 원래 이 가격이면 나올 수 있었던 거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가하고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막 공유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끔찍한 비극이 생기는데요. 바로 애매한 중간 브랜드들이 몰락하는 겁니다. 차라리 롤렉스나 에르메스처럼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극강의 헤리티지를 가졌거나, 아니면 다이소처럼 압도적인 스케일로 가격을 파괴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좋은 것, 적당히 비싼 거, 아니면 적당히 이 정도면 돼 라고 말하던 이런 중간 브랜드들은요, 정말 다이소가 폭격기 같이 느껴질 겁니다. 흔적도 없이 증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이소의 이 다텐이 품절 대란은요, 그냥 고물가 시대에 난 돈 안 쓸래, 나 저렴한 거 살래, 이런 느낌으로 소비한다는 걸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브랜드 로고 뒤에 숨겨진 마진을 챙기던 전통적인 기업들을 향한 소비자들의 반격이자, 기능에 충실하지 않는 브랜드는 가차없이 버려지는 주프 경제의 서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소는 이제 1,000원짜리 제품을 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명품의 감성이나 프리미엄 성능을 단돈 5,000원에 복제해내면서요, 유통시장의 가격 통제권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마켓 디스럽터, 시장 파괴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존재로 진화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분들은 기업을 아마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일 무언가를 사야 되는 소비자이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면 냉정하게 한번 자문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서비스와 제품은 다이소가 5,000원에 똑같이 출시를 해도 기꺼이 제값을 주고 살 만큼의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있는지 말이죠. 어설픈 브랜딩으로는 더 이상 이 무서운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서전인데 책을 안 읽어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에 국민 독서 실태 조사 통계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않는답니다. 무려 60%죠. 종합 독서율은 역대 최저치고요. 동네 서점들은 요즘 줄줄이 문 닫고 있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출판계가 단군 이래의 최대 불황이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건 진짜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매년 6월에 코엑스 앞에서는 진짜 굉장히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오픈 시간 전부터 건물을 삥 둘러싸고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열이 보여요. 이거 오픈런을 하시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아니 무슨 아이돌 콘서트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요. 서울 국제 도서전 오픈런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13만 명이 왔고요. 2024년에는 15만 명이 왔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연령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거대한 인파의 70% 이상이 2030이었습니다. 우리 MZ 라인인데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방금 책 안 읽는다면서요. 근데 도서전은 가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쇼츠나 릴스 아니면 틱톡의 15초짜리 영상에 거의 뭐 절여져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세대인데요. 피 같은 주말에요. 1만 원이 넘는 입장료를 내고요. 무겁고 지루한 종이책을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인스타에 사진 건지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아니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현상 속에 숨겨져 있는 MZ세대의 심리적인 결핍 그리고 새로운 자본주의 소비 트렌드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텍스트입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트렌드고 또 한때 책에 소개도 했던 트렌드입니다. 과거에 힙하다는 의미 어떻게 해석했나요? 뭐 명품 로고요. 아니면 한정판 스포츠카, 오마카세 가서 한 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SNS에 쭉 인증하시는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부를 과시하는 거였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짜 부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남의 사진 올려도 돼요. 그런 일 하시면 안 되지만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요. 이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물질적 과시 힙한 게 아니라 촌스러운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1분짜리 쇼폼 영상에 도파민을 저당 잡혀 있죠. 뇌가 정말 팝콘처럼 튀겨지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우리 밈 보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뇌를 녹이는 밈이다. 그래서 브레인 스튜라는 말도 쓰던데요. 이런 속도전의 시대에서 스마트폰 대신에 인문학 서적 아니면 책을 펼쳐드는 행위, 이게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선언인 거죠. 나는 너희들처럼 알고리즘에 휘둘리는 그런 수동적인 노예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세련되고 지적인 시위이자 고도의 플렉스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전공 서적 옆구리에 끼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런 얘기들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영국의 유령 매체인 가디언이요, 최근의 기사에서 Z세대에게 독서는 그냥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트렌디한 패션이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틱톡에서 책을 분석하고 있는 북톡 해시태그가 누적 조회수가 2천억 회를 돌파한 것도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MZ에게 책은 활자로 된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요. 고상한 취향, 그리고 지적 자본을 증명하는 가성비 좋은 명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국제 도서전이 영리하게 진화한 방식에 있는데요. 우리 보통 책을 사려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런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원하는 책의 제목을 검색을 하고요. 아니면 작가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받거나 살 수 있죠. 자, 근데 국제 도서전은 효율성하고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지식 팝업 스토어이자 축제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출판사뿐만 아니라 독립 출판사들 수백 개가 모여가지고 저마다 철학과 미학을 담아서 부스를 꾸미죠. 이런 곳에서만 살 수 있는 한정판 리커버 도서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에 동경하던 작가, 번역가, 편집자하고 눈을 맞추면 대화도 하고요. 사인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활자를 조판하는 체험 부스도 있고 타자기 체험도 하고요. 책의 향기를 담은 향수 굿즈도 있어요.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최근 소비 트렌드로 리테일 엔터테인먼트를 강조를 했고요. 저도 역시나 책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란 단어를 강조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험과 서사, 이게 기왕이면 놀이 방식이면 더 좋다는 겁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고루한 출판 박람회를 문화적 놀이공원으로 바꿨어요. MG는 책이라는 텍스트를 사러 간 게 아니라 책을 사랑하는 문화적 인싸들의 축제라는 컨텍스트, 즉 경험을 소비하러 가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경험은 단순한 게 아니라 반드시 놀이여야 됩니다. 도서전이 이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심리적이고 뼈아픈 현실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알고리즘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잃어버린 내 취향의 탈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내게 될 책에 언급을 해놓기는 했었는데요. 일상 한번 돌아볼게요. 유튜브를 켜면 AI가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 떠먹여주죠. 넷플릭스는 시청 기록 분석해서 드라마 띄워주고요. 배달앱은 내 입맛에 맞게 또 식당 추천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는 내가 직접 선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거대 테크 기업이 알고리즘 쳐놓은 거 여기에 그냥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사육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동성의 MG가 반발심하고 피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내 취향 맞아? 구글하고 메타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도서전에 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알고리즘 대신에 독립출판사 편집자들이 혼을 갈아서 만든 수제 작업물들이 쫙 열려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메가히트작이 아니라 판매량은 적어도 특정 주제를 정말 잘 파고든 뾰족한 책들이 넘쳐나는 거죠. 이런 책의 바다에서 우연히 내 마음을 사로잡는 문장도 발견하고요. 아니면 결이 맞는 도서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알고리즘이 절대 줄 수 없는 우연성이 주는 강렬한 재미죠. 자, 그러니까 도서전에 열광하는 이들은 거대 자본과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로지 직관과 노력만으로 보석을 찾아내는 주체적인 디깅의 즐거움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희망찬 착각을 할 수 있죠. 젊은이들이 여전히 책을 사랑하고 지적인 탐구를 멈추지 않는구나. 출판계의 미래는 밝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사실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봐야겠죠. 자, 뒤통수를 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그 도서전에서 양손 무겁게 책을 사서 돌아간 수만 명의 MZ 중에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완독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조금 좀 치사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통계하고 현실은 차갑습니다. 실제로 이 도서전 할 때는 막 폭발적이었는데 전반적인 도서 시장의 매출 반등이나 국민 독서율 상승으로 뚜렷하게 이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 산 예쁜 표지 한정판 책은요, 방 한 구석을 장식하는 예쁜 인테리어 소품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광은 그저 소셜미디어에 과세하기 위한 지적 허영심의 발로일 뿐일까요? 아니면 보여주기식 쇼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책이라는 매체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가 좀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제 가볼게요. 챗GPT하고 제미나이 아니면 뭐 클로드, 이런 생성형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의 지식과 정보가 이미 요약이 돼서요, 내 모니터 앞에 정말 1초 만에 탁 하고 나타납니다. 정보의 양과 속도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무기가 될 수가 없죠. 정말 무가치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정보가 이렇게 무한대로 복제되고 흔해질수록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깊이, 그리고 인간 고유의 밀도 있는 사유는 굉장히 비싸고 희소한 자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학자들은 현대 사회를 어텐션 이코노미, 즉 주의력 경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정된 시선과 시각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막 자극적인 콘텐츠로 피터지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극도의 자극에 노출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번아웃을 겪게 되고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정보만 소비하다가 진짜 내가 껍데기가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Z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의력을 빼앗기는 이 어텐션 이코노미에서 벗어나 나의 확고한 의도, 그리고 이 의도에 따른 깊은 사유의 세계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일명 인텐션 이코노미, 의도 경제의 부상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서울국제도서전은 바로 이 인텐션 이코노미에 대한 거대한 오프라인 성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이 묶음 파는 게 아니죠. 한 명의 작가가 수년 동안 정말 고민하고 정제해낸 사고의 밀도를 돈을 주고 사고요, 아니면 가벼운 디지털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겠다는 지적 안정망을 함께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령 그 책을 다 끝까지 읽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내 방 책상 위에 올려진 그 두툼한 그 책 한 권이 나는 여전히 깊이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위안을 주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가볼게요. 도서 시장은 불황이라고 아우성이지만 국제 도서전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 이거는 단순히 사진 찍기 좋은 팝업 스토어가 열렸기 때문은 아니고요, 젊은이들이 그냥 활자 중독자가 되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정보 과잉과 도파민 중독의 시대가 낳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일 수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치열한 생존 본능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 주는 먹이를 정말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것에 지친 사람들이 큐레이터가 돼서 취향도 발굴하고요,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땀냄새 나는 철학과 깊이, 여기에 지갑을 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비단 출판계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요, 투자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현상은 상당히 좀 무서운 경고이자 기회를 던지고 있습니다. 더 자극적으로 더 빠르게 만들면 소비자가 좋아할 것이라는 1차적인 환상에서 이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프리미엄 시장엔 대체 불가능한 철학을 담아내고요, 소비자의 잃어버린 이 주도권과 깊이를 되찾아주는 브랜드만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자,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무의미한 알고리즘에 몇 시간을 바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소비하는 컨텐츠는 얼마나 여러분을 텅 빈 껍데기로 만들어줬나요?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전혀 없고 나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탓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도파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쩌면 묵묵히 책 한 권을 집어드는 그 느릿하고 무서운 행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혁명적인 투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 아주 재미난 얘기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 혹은 조카가 전국 모의고사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카에게 아니면 자녀에게 어떤 대학 오고 어떤 학교 한번 가볼래라고 추천하시겠어요? 아마 10중 8구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의대에 꼽으시겠죠. 공부 잘하면 의대 간다라는 거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해온 절대적인 공식이었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치동 학원가하고 주요 명문대 입시 현장에서 기이한 지표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수능 만점자급의 최상위권 학생들, 즉 골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일명 전교 1등인 친구들이 의대를 포기를 하고 이학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그냥 취업이 잘 돼서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밤새워 싸우면서까지, 부모님은 의대 가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서까지 흰가운을 거부를 하고 기꺼이 방진복을 입겠다고 선언하는 천재들이 기하적으로 늘고 있네요. 이 학과 어딜까요? 방진복에서 눈치채셨죠? 바로 반도체와 AI 관련 학과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에휴, 그래도 평생 직장 보장되고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최고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에이, 반도체 학과가 뜬다고 해도 결국은 대기업 회사원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초엘리트들이 의대를 버리고 반도체 학과에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이유와, 그리고 이 이면에 숨겨진 글로벌 기술 패권에 대한 지각 변동, 그리고 부의 룰이 바뀌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맹신하고 계시던 직업과 성공에 대한 기준이 180도 달라지실 겁니다. 자, 먼저 팩트부터 한번 냉정하게 체크를 해볼게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요. 최근에 몇 년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가 의과 대학 정원 확대 이슈였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의료계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공급 쇼크를 맞이를 했어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죠? 맞습니다. 수요하고 공급이죠. 과거 의사들이 누렸던 압도적인 고소득, 그다음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은 통제된 희소성에서 비롯된 프리미엄인데요. 근데 매년 수천 명의 의사가 추가로 배출이 되는 시대가 오면 사실 희소성 프리미엄은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게다가 현실적인 근무 환경도 급변하고 있는데요.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는 노동 강도에 비해서 보상 체계가 무너져 있고요. 단 한 번의 의료 사고로도 좀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평생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보장받는 직종이라는 의대의 굳건한 이미지가 이 현실이라는 파도 앞에서 서서히 그물가기 시작한 것들을 목격하게 된 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공급이 그냥 늘어난 것만으로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죠. 최상위권 인재들이 의대를 주저하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요, 기술의 진화에 있는데요.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이 뭡니까? 환자의 증상을 듣고요, 검사를 해봐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많은 의학 데이터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진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보 처리 작업인데요. 자, 근데 이 정보 처리 능력, 사실 인간을 압도하는 존재가 등장했죠. 최근에 영국에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인 랜시시나 국제과학저널인 네이처에 실린 논문들을 보면요, 구글의 의료용 AI, 챗GPT의 최신 모델들,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나 MRI 판독, 희귀병 진단 정확도에서 수십 년 경력의 전문의를 뛰어넘는다라는 사례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사라지진 않죠. 그거는 잘못된 일이고요. 하지만 수술과 교감, 이런 영역이 아닌 이상 의학 지식을 독점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창출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가까운 미래의 대다수의 의사는 AI가 내린 진단을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오퍼레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학생들의 빛나는 두뇌가 AI로 대체될 시장에 인생을 걸고 싶지 않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눈길을 돌린 반도체 학과는 좀 어떨까요? 현대 글로벌 경제는 AI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가운데 있죠. 정말 폭발기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AI 시대의 유일무이한 식량이자 현대판 석유가 바로 첨단 반도체잖아요. SK나 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엔비디아, 그리고 TSMC 같은 빅테크 기업들 진짜 인재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을 지을 돈 넘쳐나죠. 호황이니까요. 근데 그 공장을 돌리고 차세대 칩을 설계할 S급 두뇌가 없는 거예요. 이 절박함은 대학 캠퍼스 풍경을 완전히 바꿔놨는데요. 주요 명문대에 설치된 대기업 반도체 계약학과, 여기에 입학하면 어떤 대우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4년 내내 등록금 면제 아니면 장학금,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수십만 원씩의 학업 장려금이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정말 매력적이게도 삼성이나 SK의 핵심 연구원으로 취업이 100% 보장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억대 연봉에 가까운 대우를 받겠죠. 그리고 성과급이 빵빵 터집니다. 이런 상황을 본 순간 의대생들이 겪어야 될 6년의 본과 생활, 5년의 인턴, 레지던트 과정, 이런 것들은 안타깝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반도체학과 출신들이 20대 중반에 이미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 글로벌 테크 트렌드의 최전선에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니까 말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다가도 의문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평생 버는 생애 소득으로 보면 나이 들어서도 개업할 수 있는 의사가 훨씬 더 반도체 엔지니어보다
낮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한국 사회의 평균적인 통계만 놓고 보면 아직은 의사의 생애 소득이 대기업 장님보다 높을 확률이 커요.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고 정보력이 뛰어나신 이런 부모님들 많으신데, 그리고 그만큼 정보가 많은 전교 1등 학생들도 많은데 단순히 이거를 몰라서 의대를 포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그동안 철저하게 놓치고 있었던 글로벌 경제의 이면이 있는데요. 한국 대기업의 초봉이 높아서 반도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내수 시장의 덫을 정확히 꿰뚫어 봤다라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자, 이들이 반도체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직업의 지리적, 공간적 확장성에 배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 의사 면허증은 대단히 권위 있죠. 근데 그 효력은 오직 한반도 내에서만 유효한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의사를 하려면 이 또 자격 시험이 또 필요해지는 겁니다. 결국 한국 의사의 수입은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과 늙어가는 한국의 인구수에 철저하게 묶여 있는 거죠. 내수 시장이 만약에 쪼그라든다라고 하면 일반 기업들은 해외로 진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의사라는 직업은 파일을 나눠 먹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바로 구조적 한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엔지니어는 다르죠. 설계와 물리학의 방정식에는 국경도 없고 언어 장벽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 대학에서 기초를 다지고 삼성전자에서 경력을 쌓은 S급 인재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애플, 엔비디아 혹은 네덜란드 ASML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눈에 불을 켜고 스카우트하려고 할걸요. 최근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핵심 인재들의 몸값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제대로 된 AI 반도체 엔지니어의 연봉은 수십만 달러를 넘어서 뭐 수백만 달러란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의 연봉과 막대한 스톡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똑똑한 학생들이 깨달은 겁니다. 인구 줄어들고 건보료 고갈되는 이 좁은 대한민국 내수 시장에서 다른 의사들과 막 경쟁할 바에는 차라리 내 기를 글로벌 스탠다드인 반도체 기술로 세팅해서 전 세계의 달러 자본을 내가 한번 벌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의사가 한국이라는 닫힌 세계 1등이라면 반도체 엔지니어는 글로벌이라는 열린 세계의 정복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 거죠. 과거 우리가 지리적 차익 거래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했다면 이제 최상위권 인재들이 직업적 차익 거래를 통해서 글로벌 자본 시장에 자신의 몸값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의대 열풍이 사라지고 반도체 학과가 뜨는 현상은 그냥 단순히 뭐 입시 유행이 바뀌었다, 취업률이 변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한정된 국내 파일을 두고 지대를 추구하던 과거의 낡은 성공 방식이 저물고요. 글로벌 기술 패권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전 세계를 무대로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부의 룰이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좁은 시야로 직업의 안정성과 성공을 평가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그 사이에 변했고요. 자본의 흐름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하고 내수 침체의 위기가 있죠. 어쩌면 해답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소모적인 경쟁이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하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무대로 과감히 뛰어드는 데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직업하고 성공을 어떻게 좀 보게 되셨나요? 맹신했던 안정이라는 단어가 미래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투자와 미래 산업을 공부하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거대한 통찰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트렌드하고 아니면 산업의 흐름 아니면 비즈니스의 흐름은 우리한테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은 조금 더 앞서갈 수 있고요. 그 변화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아쉽게도 지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흐름과 최근 트렌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자본이 움직이는 통로를 반드시 예측하셔서 조금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